서민금융진흥원장님, 네. 예, 포용적 금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이 금융 소외로 인해서 포용적 금융이라는 정책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요. 소외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조건에 의한 배제, 즉 신용도 등 특정한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그러한 금융 소외가 발생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포용적 금융으로 그런 그 분들을 금융 서비스에 수급을 받게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포용적 금융 정책으로 서민 금융 강화와 금융 이용 부담 경감 두 가지를 크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금융을 주는 방식인데요. 이 정책 금융을 주는 방식은 배제된 소비자에게 정책 금융을 단기적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G20 혁신적 금융 포용 원칙을 보시면은 이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다양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지속 가능하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원칙인데요. 네. 우리의 그 포용적 금융 정책이 이러한 다양성이 없다라는 점에서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이요. 대표적으로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17, 햇살론 뉴스, 지원 대상은 금융 시장에서 배제되는 저신용 등급자나 신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정 정부에서 보증을 함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증 금액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네. 예. 근데 이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의 대입 변제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햇살론 17은 1년 만에 대입 변제 금액이 110억 원을 달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KDI 정책 서민 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신용 개선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신용 체크카드 소비는 늘지만 신용 등급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서민 금융위원자가 저리 대금을 통해 고금리 대출 이용을 줄이고 채무 구조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미이용자들보다 고금리 대출을 더욱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채무 조정 신청률 역시 미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하는 그런 부작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포용적 금융인 이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 시장에서 그러니까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 시장에서 저신용자가 배제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 페이데이론의 이자 제한 효과 때문에 이자 제한이 소비자의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소비자는 금융생활 수준이 악화된다라는 그런 실증된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금융시장에서 배제된 분들은 제외된 분들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불법 사금융은 고금리와 그리고 채권 추심의 문제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보면 이 포용적 금융의 그 부작용을 고려를 한다라면 배제된 사람들을 상대로 정책 금융 지원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배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 저금리 정책만으로는 포용적 금융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에 있어서 포용적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U나 영국 주요국에서도 이러한 다양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과도한 이자로부터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 공여 상품별 특성에 맞춰 개별적으로 다르게 규제하고, 그리고 같은 상품이라도 대출 규모, 대출 기간, 차입자의 신용도별로 구별하여 이자율 상한이나 대출 가능 금액의 차등을 부여하는 이런 다양한 상품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합리적인 금융 소비자가 될 수 네.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포용적 금융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의 포용적 금융 정책은 이 다양성이 빠졌기 때문에 부작용만 있는 이 정책들로 인해서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흥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서민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대표적인 우리 그 보증 상품만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외에도 또 미소금융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미소금융은 취약계층별로 다양하게 그 여러 가지 상품이 구성이 돼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그 뭐 보험이라든가 또는 그 적금까지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평균 1인당 저희가 그 지원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KDI 보고서를 다 읽어보고 다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그 저희가 그 서민금 포용금융을 지원했을 때 당연히 정부 발표,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47% 정도가 신용등급이 올라갑니다. 물론 단순히 평균 인당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 1,000만 원 정도 지원한 거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효과가 있겠냐? 이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없죠,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금융 서비스라고 합니다. 제가 와서 그러니까 금융교육에 원장님,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강화를 하고, 사고가 금융 소외돼서 배제된 사람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어떤 지원, 정책 지원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단기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금융 서비스 자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그것이 포용적 금융의 올바른 방향이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상품에 관한 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측면에서는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사후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그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취약차주 재무진단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종종 같았으면은 과중참여, 다중채무자들이 이런 그 대기는 서민들이 저소득 저신용 그 취약계층들이 대개는 다중채무가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종종 같았으면은 그냥 뭐 1,000만 원이든 1,500을 빌려달라 이러면 기계적으로 조건이 되면 해줬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분은 차라리 채무증을 가는 게 낫겠다 하면은 그런 안내 자료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좀 상담을 해보시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또는 햇살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탁 보증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기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평균 저희가 700만 원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에 대한 재무지식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그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 저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76명이라 상담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그 보증이라든가 대출을 통해서 재무 부담을 낮춰주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거기 못지않게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양하게 상품을 제공해서 시장 내에서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스스로 기여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함께 연구하셔야 됩니다. 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권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